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죽어요. 정말 죽는다고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 이 고함은 평생을 시장에서 튀김 장사만 하던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제 집은 펑 하는 굉음과 함께 불바다가 됐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날은 유난히 살을 애는 듯한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10분. 할머니, 지금 당장 나와요. 문을 미친 듯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잠옷 차림에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은 채로 현관문을 열자 한태수 목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뭐예요, 목사님? 새벽부터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뛰쳐나가야 해요. 얼른요. 목사님은 제 팔을 낚아채 끌어냈고 계단을 거의 굴러떨어지듯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온 지 5분도 되지 않아 제 집이 폭발했습니다. 펑!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고 빨간 불길이 하늘을 치솟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목사님 얼굴엔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일단 다친 데는 없으시죠? 괜찮은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제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떨궜죠. 잠시 후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가 도착했고 담당 형사라는 젊은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노후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걸로 보입니다. 혹시 가스 냄새나 이상한 점 느낀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어젯밤까지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때 택시에서 헐레벌떡 뛰어내리는 며느리 윤채린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를 안는 듯 했지만 그 눈빛, 차갑고 무표정한 그 눈빛, 진심이 아니란 걸 저는 알아챘습니다. 괜찮으면 병원은 혼자 다녀오실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너희 바쁜데 가봐. 그렇게 둘은 돌아봤지도 않고 사라졌습니다. 결국 저 혼자 택시 타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외상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크십니다. 하루 정도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볼게요. 그 말이 나오자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르신, 집이 폭발해서 돌아가실 수 없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걸요. 임시로 배정받은 여관방으로 향하면서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사님은 왜 정확히 그 시간에 어떻게 그 일을 미리 알았을까? 그날 밤 손자 서준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상해요. 왜? 서준아? 어젯밤에 전화로 이제 곧 끝날 거야. 그러더니 할머니 집이 터졌잖아요. 그 말을 듣고 서준이가 내민 종이 한 장을 보고 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명단, 그리고 그 안에 윤채린, 제 며느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종이 한 장을 손에 꼭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 서준이가 내민 그 명단, 재개발추진위원회, 그리고 그 명단 안에 또렷하게 적힌 이름 윤채린, 그 이름을 수없이 되뇌는 사이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정순 고객님 되시죠? 문 앞엔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까만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KJ 손해보험 사고조사팀 소속 최도윤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사차 방문 드렸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남자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렸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새벽 4시 10분쯤 아래층 목사님이 저를 깨웠어요. 그리고 5분 뒤에 제 집이 터졌어요. 최 조사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5분 뒤요? 정확히? 네, 제가 거실 벽시계를 똑똑히 봤어요. 너무 정확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 시간에 알고 있었을까요? 저도 그게 가장 이상해요. 가스 냄새도 없었고 전기 누전도 없었고 최도윤이 노트북을 닫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확히 시간까지 맞췄다는 건 어쩌면 누군가 그 사고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의 말에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가 명함을 남기고 떠나간 뒤 다시 방 안은 정막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이번엔 윤채린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제 와서 왜? 과일 좀 사왔어요. 민성이도 걱정하고요. 그녀는 과일 봉지를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보험금 신청 서류 써야 하는데요. 도장 있으시죠? 서류는 나중에 해.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알겠어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다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 말투, 어디서 들은 듯한 경고 같은 목소리. 아니, 왜? 그냥 요즘 이상한 소문이 많아서요. 괜히 남 얘기 듣고 오해하시면 곤란하니까요. 내가 판단할게. 걱정 마. 네, 그럼 다녀가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알고 있다. 아니, 숨기고 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슈퍼사장 김기택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기택 씨, 며칠 전에 목사님이 누군가 미행한다고 했죠? 응, 맞아. 교회 주변에 검은 차가 자주 맴돌고 누가 몰래 사진도 찍고 한 번은 내가 같이 봤어. 그 얘기 경찰엔 안 했어요. 목사님이 말렸어. 괜히 더 엮이지 말라고. 그때였습니다. 김기택 씨가 뭔가 떠오른 듯 손뼉을 쳤습니다. 아, 맞다. 며칠 전 밤에 목사님이랑 어떤 젊은 남자가 교회 근처에서 실랑이 하더라고. 목사님이 엄청 언성을 높이시던데 어떤 남자였어요? 양복 입고 되게 날카로운 눈빛, 차에 로고가 있었는데 대한모시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한이라면 대한종합개발, 요즘 이 동네 재개발 맡은 회사였죠. 기택 씨, 그 차 번호 기억나요? 에이, 번호까지 어떻게... 아, 잠깐. 그날 CCTV에 찍혔을 수도 있겠다. 우리 가게 밖에 카메라 있거든. 저는 손을 덜덜 떨며 기택 씨를 따라가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35분 화면 속에 나타난 두 남자. 그중 하나는 가스 배관 근처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거 뭐야? 기택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이거 복사해 줄게. 어쩐지 이상했어. USB에 복사된 영상 파일을 들고 돌아오는 길, 제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그냥 느낌으로 저를 깨운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순 어르신 되시죠? 저는 독립언론 시민의 눈 소속 오지환 기자입니다. 혹시 박한태 목사님과 가까우셨죠? 네, 왜요?
며칠 전 목사님께서 제게 한 통의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파일을 공개해달라는 내용과 함께요. 그리고 어르신 댁 주소도 같이 적혀 있었어요. 그럼 지금 목사님이 실종됐다는 보도 보셨나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라지셨다고요? 지금 바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라. 그날 밤 저는 오지환 기자를 여관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남기신 파일엔 최근 2달간 이 동네에서 벌어진 사고 목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 피해자, 사고 유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분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재개발 반대 서명에 참여했던 분들이에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목사님이 남긴 수첩 사진입니다. 사진 한 장엔 붉은 펜으로 써진 한 문장이 보였습니다. 4월 22일 새벽 4시 10분 이정순 처리 예정. 저는 손에서 USB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처리라고요? 그날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처리 예정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지환 기자가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노트북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며칠 전 직접 남긴 자료입니다. 재개발 반대 인물들에 대한 압박 및 제거 계획이란 이름으로 분류돼 있었고요. 이정순 어르신의 이름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얀 수첩에 적힌 4월 22일 새벽 4시 10분, 제가 폭발로부터 간신히 살아남은 정확한 그 시각, 정말 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리스트에는 또 다른 몇 명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사고로 다치셨거나 실종된 분들. 이건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조직적인 제거 작업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의 심장은 불덩이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요? 정말 실종된 게 확실한가요? 네, 경찰에는 가출 신고로 접수됐지만 저희 쪽 정보로는 강제 실종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 목사님도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기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혹시 목사님과 관련된 자료나 메모 같은 건 집에 남아있는 게 없나요? 그건 지금 집은 전소됐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교회 지하실 거기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오지환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하실이요? 바로 가보시죠. 다음 날 아침 기자와 함께 폐쇄된 기쁨교회로 향했습니다. 경찰선이 쳐져 있었지만 그는 익숙한 듯 뒤편 담장을 다 넘었고 저도 허리를 잡고 간신히 따라 넘었습니다. 지하 출입문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열쇠는 다행히 예전처럼 전기 계량함 뒤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 곰팡내가 확 풍겨왔습니다. 습기 찬 공간, 먼지 낀 책상 위엔 수첩 몇 권과 노란 서류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이거 목사님 필체예요. 맞아요. 수첩에는 날짜별로 회의 내용, 동네 상황, 반대 서명자 명단 등이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윤채린, 장민호 부부, 간구진 회장 측과 사적 만남, 다수 명백한 이중적 입장. 민호는 모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걸 모른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채린이 혼자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채린이는 처음부터 이 동네 재개발 추진위 간부 리스트에 윤채린 부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주민대표인 척하면서 건설사 편에 있었던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웃음, 살가운 말투, 심지어 저를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까지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증거, 이걸로 충분할까요? 조금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이걸 경찰에 바로 넘기기보다 언론 보도로 압박해야 합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장민호 제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채린이가 엄청 걱정해요. 그래? 난 괜찮아. 근데 너 요즘 바쁘다며 왜 전화를 다 하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조금 이상해서 채린이 휴대폰을 봤는데 통화 목록에 대한개발 쪽 번호가 잔뜩 있더라고. 그런데 자꾸 둘러대. 민호야, 너 엄마 말 잘 들어. 채린이 우리 가족 아니야. 지금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어. 엄마 무슨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다. 지금 바로 집에 가서 서준이랑 같이 있어. 절대 채린이 혼자 두지 말고. 민호는 숨을 가쁘게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나 이제 진짜 제대로 알아볼게. 전화를 끊는 뒤 기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드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은 믿고 싶어요. 우리 민호는 그런 애 아니에요. 기자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 자료들을 언론에 정리해서 던지는 것. 둘, 경찰이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는 것. 지금 바로 움직여요. 누가 더 당하기 전에. 그날 오후 오 기자는 시민의 눈 온라인 페이지에 노모 살해미수 사건 그 배후의 건설사라는 제목의 긴급 기사 예고편을 띄웠습니다. 그 기사 하단에는 단 한 줄 윤채린 당신은 알고 있었는가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진짜인가요? 재개발 추진위 뭔가 수상했어요. 기자님 끝까지 파헤쳐 주세요. 그날 밤 저는 기사를 보고 있을 민호를 떠올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가 널 속이고 있었단다. 그리고 너의 엄마인 나를 죽이려 했던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다음 날 새벽 교회 지하실이 또 불탔거든요. 불은 상자와 수첩들을 흔적도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CCTV에는 윤채린이 지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휴대폰으로 전송된 영상 하나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CBT 비녹화본. 화면 속엔 새벽 어스름한 시간 검정 코트를 입은 여자가 조심스레 교회 지하실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인물은 윤채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흘러갔고 잠시 후 불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 순간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그 영상 봤어. 맞아, 채린이야. 그의 목소리는 잠긴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믿겠니? 그 아이 우릴 속였어. 이젠 네가 선택해야 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채린이랑 마주 볼 수가 없어. 서준이 데리고 잠깐 나갈게. 그동안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 좀 해볼게. 그래, 어디로 가는데? 안산 외곽에 아는 분 집 있어. 한동안 거기 있을게. 엄마도 조심해. 그렇게 민호는 전화를 끊었고 잠시 후 오지환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순 어르신, 방금 소방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하실 화재 명백한 방화입니다. 게다가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목격자요? 네, 바로 서준입니다. 오후 오 기자와 함께 임시 보호 중인 민호의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서준이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우릴 보자마자 달려나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난 아무 말도 못했어. 근데
그날 본 게 자꾸 생각나. 괜찮아, 서준아. 이젠 말해도 돼. 우리 서준이는 거짓말 안 하잖아.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 엄마가 검은 옷 입고 몰래 나가는 걸 봤어. 왜 나가냐고 물으니까 마트 다녀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교회 쪽으로 간 것 같았어. 그거 말고 또 본 거 있어? 며칠 전엔 어떤 아저씨랑 몰래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 엄마가 그랬어. 이정수는 끝났고 박한태도 처리됐다. 이제 다음은 그런 말이었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목사님의 실종, 내 집의 폭발, 지하실의 화재,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손자가 직접 확인해 준 거였습니다. 오 기자는 곧장 경찰에 증언 녹취를 요청했고 서준은 눈물 어린 목소리로 천천히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걸로 체포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오 기자는 신중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수사는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누가 사주했느냐입니다. 체리는 실행자일 뿐 배후에 대한종합개발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민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체린이 서랍에서 이상한 USB 하나를 본 적 있어요. 노트북에 꽂았을 땐 암호로 잠겨 있어서 못 열었는데 그거 아직 집에 있어요. 오 기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그게 결정적인 단서일 수 있어요. 그날 밤 민호의 집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져 있던 검은 USB 하나. 오 기자가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고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체린 생일 입력해보죠. 숫자를 입력하자 USB 내부 폴더가 열렸습니다. 계약서 스캔본, 전송 내역, 회의록 녹음 파일, 간구진 직인 파일, 그리고 마지막 폴더 이름은 지계획. 파일을 클릭하자 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거기엔 건설회사 사장 간구진과 윤채린이 웃으며 와인을 들고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시간 맞춰 처리됐습니다. 박한태도 입 막았고요. 주민들 반발은 민호 씨가 몰랐다는 걸로 정리해두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된 미소, 계획된 배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용한 그들의 계산.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제라도 알았잖니. 지금부터 우린 같이 싸워야 해. 오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젠 이 전쟁 우리가 먼저 칼을 들 시간입니다. 며칠 뒤 시민의 눈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단독 보도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 살해 미수 정황 드러난 윤채린, 그 뒤엔 대한종합개발 강 회장 있었다. 그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십만 회를 넘겼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 제 여관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윤채린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날 죽이려 했니? 제 목소리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 하러 온 거니?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날 목사님이 찍은 사진 하나가 살아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 그 사진, 그게 공개되면 진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녀는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순간 제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채리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랑 회장님이 만나는 장면을 찍었다고 했어요. 그 사진만 있으면 우리 둘 다 끝장나요. 그걸 이제 와서 나한테 찾냐? 엄마, 아니 어머님,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 두 손은 이미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한동안 숨을 몰아쉰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내 집을 터뜨려 놓고 이제 와서 날 찾아와 사진 달라고? 대체 무슨 낯짝으로 왔니?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섭게만 하려고 했는데. 그럼 목사님은? 그분은 지금 어디 있는데? 그녀는 눈을 피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오지환 기자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윤채린 씨,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것도 불법 침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채린은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 너랑 할 말은 이제 하나도 없어.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를 사라졌습니다. 오 기자는 문을 잠그고 돌아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미친 듯이 찾고 있습니다. 그 사진 진짜로 있긴 한 거죠? 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실종되기 전날 저한테 준 임시폰이에요. 비상시에만 열어보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전원을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뒤 사진첩이 열렸고 그 안에는 흐릿하지만 선명한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 정장을 입은 윤채린과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간구진 회장이 마주 앉아 와인을 들고 웃고 있는 장면. 뒤에는 대한종합개발 MOU 협약식이라고 쓰인 롤 배너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걸 공개해야죠. 아직은 안 됩니다. 왜요? 이건 도화선입니다. 이걸 공개하는 순간 그쪽에서 먼저 손을 써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단 말씀이시군요. 확실한 방어막.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이 움직이기 전에 그를 받쳐주는 권력의 손을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권력의 손? 지금까지 드러난 건 민간인. 하지만 제가 따로 조사한 바로는 이 사건 뒤에 모 전직 차관 출신 국회의원 강치욱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정치권까지요? 네. 강 회장이 돈을, 강 의원이 인허가를, 그 둘이 서로 손을 잡고 수십 명의 노인을 내쫓고 있던 거죠. 그 말을 듣자 내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단지 우리 집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살인미수, 실종 공모, 공공문서 위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목사님이 남긴 다른 자료들도 정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목사님 핸드폰 마지막 통화 기록. 실종 당일 오전 9시에 병풍산 성전기도원이라는 곳에 발신한 기록이 있어요. 거긴 아시나요? 거기 목사님이 옛날에 은둔하면서 묵었던 곳이에요. 은퇴 직후 거의 한 달 동안 거기 계셨었어요. 혹시 그곳에 계실 가능성은? 제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가야겠네요. 다음 날 새벽 오지환 기자와 함께 병풍산 성전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오래된 간판이 삐뚤게 매달려 있었고 작은 기도실 옆에는 나무 판자집 몇 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우리가 도착한 기도원 문을 두드리자 흰 머리의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기 혹시 박한태 목사님 계시나요? 그녀는 놀란 듯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분은 실종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혹시 오신 적 없나요? 지난주에 잠깐 들르셨어요. 잠깐 머물다 가겠다고 하셨죠. 몸도 안 좋으신 듯 했고. 지금은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제 어떤 남자 둘이 와서 데려갔어요. 검은 승합차였는데 목사님은 무척 당황해 하셨어요. 오 기자는 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장소도 감시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CCTV나 차량 번호 보신 거 있나요? 아니요, 번호는 못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쪽지 하나를 맡기고 가셨어요. 누가 오면 꼭 전해달라고. 그녀는 작은 찬장에서 쪽지 한 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 안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수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이게 대신해 줄 거요. 성경책 안에 넣어둔 USB가 마지막 열쇠요. 그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어. 박 목사님, 살아계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고 기도실에서 발견한 성경책 안에 숨겨진 USB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한종합개발, 강치욱 의원, 경찰 고위 간부의 뒷거래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하나쯤 정리하는 건 흔적 안 남게만 하면 됩니다. 뉴스화되면 감사드릴게요. 확실히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걸로 끝장을 보죠. 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마지막 전쟁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비상회의는 새벽 2시에 열렸습니다. 나, 민호, 오 기자, 그리고 민호의 지인 중 한 명이었던 첸 경찰 출신 정혜성 씨까지. USB 안의 녹취 파일을 끝까지 듣고 난 후 모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구해야 합니다. 오 기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아닙니다. 정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음성 안에 위치 암시가 있습니다. 위치요? 제가 고개를 들자 그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돌렸습니다. 녹취 중간 강치욱 의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 노인은 지금 양지재단 별채에 모셔놨다. 비상시엔 도림 창고로 옮겨. 정혜성은 설명했습니다. 양지재단 별채, 간구진 회장이 사제 출연한 복지재단 소유의 별장입니다. 도림 창고는 강 회장이 수출입 서류 세탁에 쓰던 장소로 지목된 적도 있고요. 그럼 거기로 가면 되는 건가요? 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 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상대는 권력과 자본, 그리고 폭력까지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민호가 나섰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넌 빠져 있어. 제가 단호히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숨고 싶지 않아요. 체린이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새벽 양지재단 별채가 위치한 상골 외진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7시. 재단 별차에는 외견상 노인 휴양시설처럼 보였지만 정혜성은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위장 건물입니다. 이 안에 격리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무정이와 몰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10분쯤 흘렀을까 무정이에서 정혜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2층 창고 안쪽 안대를 쓴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은 떠 있으나 말을 하지 않으며 호흡은 안정적입니다. 박 목사님, 저는 무심결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출입 경비는? 오 기자가 물었습니다. 2명입니다. 기지국 위치 추적용 태블릿으로 외부 전파 차단 중. 하지만 지금이 교대 시간이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혜성의 합류 후 우리는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 기자의 소속 언론사도 익명 제보자 명의로 박 목사 생존 및 불법 감금 보도 예고 기사를 송고했죠. 오전 9시 20분 우리는 경찰과 함께 별채를 급습했습니다. 박 목사님,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고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순 씨였군요.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그는 손을 더듬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치지 않기만을 바랐소. 그걸 막기 위해 여기까지. 혼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만든 책임 저한테도 있습니다. 아니야, 진실을 깨달았고 이렇게 다시 손을 잡고 있으니 그걸로 됐소. 오 기자는 빠르게 구조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고 몇 시간 뒤 시민의 눈 유튜브 채널에 긴급 속보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단독 실종된 박한태 목사 산골 별채에서 생존 확인, 대한종합개발, 권력과 손잡고 나를 감금 폭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 급상승 검색어, SNS엔 한코어 대한종합개발 해체, 박한태 목사 구출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비공개,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어머님, 영상 봤어요. 이젠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윤채린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하겠다는 거니? 나 전부 말할게요. 뭐?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엮였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협박받았는지까지. 저는 휴대폰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럼 이젠 진실을 말해. 네가 말하지 않으면 우린 너를 그들 편으로 간주할 거야. 잠시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저 혼자 말하면 다 거짓말이라 할 거예요. 그럼 녹취해둘게요. 회장과의 대화 전부 녹음하고 영상도 남기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그 후엔 어머님이 저를 법에 넘기시든 용서하시든 맡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선택을 하게 된 건 진실보다 무서운 내려앉은 사랑, 그리고 이제야 마주한 후회 때문이라는 걸. 다음 날 새벽 윤채린이 보내온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채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려 합니다. 그녀의 눈물 속엔 변명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인간의 고백이 있었을 뿐이죠. 이제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제가 물었고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간구진도 강치욱도 그 누구도 숨을 수 없습니다. 정혜성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끌고 나올 차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윤채린은 초췌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 장비를 켜고 말했죠. 진술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채린입니다. 간구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계약서 작성, 증인 매수, 불법 증거, 인멸, 그리고 박한태 목사님 납치 정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는 뜻입니까? 처음엔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강 회장이 저를 진심으로 믿는 줄 알았죠. 하지만 결국 저도 버림받았어요. 그녀의 말은 망설임 없이 이어졌습니다. 목사님, 납치 전날 강 회장은 말했습니다. 노인은 진실을 알고 있으니 정리해야 한다고. 그리고 경찰은 이미 우리가 조율했다고 했습니다. 간구진 회장이 경찰 고위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히는 서울 동부서 수사과장 전상필, 그와 함께 박 목사님이 머물던 기도원 주변 CCTV 자료를 모두 없앴어요. 검사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고 곧바로 수사자료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채린의 고백 영상과 진술서를 기반으로 검찰은 간구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사라졌습니다. 경찰 측은 당황한 듯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고급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밴을 타고 2명과 함께 출국 가능성이 있는 인천공항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정혜성은 이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출국 정지 안 걸었습니까? 시스템상 걸려 있었지만 가짜 여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정보망을 확인했고 곧바로 외쳤습니다. 제주도다. 그자 서울에서 인천으로 간 척하다가 항공 우회로로 제주행 티켓을 끊은 겁니다. 즉시 비행기로 향한 정혜성과 민호. 그들은 제주시의 외곽 고급 리조트에서 강 회장을 포착했습니다. 멈추시죠, 강 회장님. 정혜성이 조용히 말하자 강구진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어디까지 추적하셨습니까? 목사님 구조, 윤채린 진술, USB 속 녹취와 계좌 거래까지. 이젠 도망칠 곳 없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날 팔았군요. 채린인가요? 당신이 먼저 배신한 겁니다. 정혜성이 수갑을 꺼냈고 강 회장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스스로 2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서울로 압송된 간구진 회장은 다음 날 주요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속보: 대한종합개발 간구진 회장 노인 강제 퇴거 납치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 단독. 실종된 박한태 목사 산속 별차에서 구조. 진실 폭로 예고 세상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뉴스 한 꼭지 뒤에 숨어있던 작은 기사 하나가 오지환 기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치욱 의원 수사 무관 확인, 검찰 직접 연루 증거 없어 입장. 이게 말이 됩니까? 오 기자가 씩씩거리며 노트북을 내밀었습니다. 윤채린이 그렇게 진술했고 USB 녹취에도 강 의원 목소리가 선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수사 무관이라니요. 검찰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누가 안에서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릴 돕던 사람 중에 누군가. 정적이 흘렀고 정혜성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마. 제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혹시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때였습니다. 오지환의 휴대전화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당신들 통화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 멈추시죠. 다음은 당신입니다. 발신인 없음. 그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중 누군가가 그들과 손을 잡은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윤채리는 검찰청 인근 임시보호소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영상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민호 씨, 어쩌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꼭 진실이 이기길 바랍니다. 눈물 한 방울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고요했습니다. 오전 5시 뉴스 특보가 떴습니다. 윤채린 씨, 서울 자택 인근 교량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그리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투신 흔적 없음, 옷자락 일부 찢겨 있었고 목 뒤에 둥이로 맞은 흔적 확인됨. 타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차가운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건 경고다.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면전입니다.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끝까지 설 것인지 이제 판이 갈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인물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우리 편인 줄 알았고 늘 조용히 우리를 도와준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들과 통화하며 상황을 전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신자의 이름은 바로 정혜성. 왜 그랬어요?
정혜성 씨. 내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고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그를 노려봤습니다. 목사님 구조 작전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전부 다 쇼였습니까? 정혜성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나는 쇼를 한 적 없습니다. 그저 당신들 모두가 진짜라고 믿는 걸 조용히 이용했을 뿐이죠. 윤채린도 당신이 오지환 기자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내가 손댄 건 없어요. 그쪽은 윗선에서 처리했겠죠. 윗선? 도대체 누구요? 내가 다그치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거울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직 게임의 룰을 몰라요. 민간인들이 뛰어든다고 해서 권력이 흔들릴 것 같습니까? 그날 밤 정혜성은 긴급 체포됐지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직접적인 증거 부족. 며칠 뒤 오지환 기자가 실종됐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지 사흘째입니다. 회사 쪽에서도 행방을 파악 중인데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보고했죠. 그는 마지막으로 정혜성과 단둘이 주차장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CBTN 두 사람이 나란히 차에 타는 모습이 마지막. 그 후 기자는 사라졌고 정혜성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태워준 것뿐 그 후에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 기자를 해쳤다. 그리고 채린이는요? 내가 물었을 때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어요. 두개골 골절. 담당 의사는 말하더군요. 스스로 떨어졌을 가능성 없다고. 그럼 누군가 밀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방범 CCTV는 전부 보안 점검 중이었다고 해요. 모두 동시에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거대한 조직이 모든 증거를 지우고 있었다는 뜻. 정혜성이 혼자가 아니야. 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반전됩니다.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 이야기예요. 우리 할머니도 그 땅 때문에 쫓겨났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유튜브 영상이 퍼졌고 박 목사님의 폭로 영상은 조회수 300만 회를 넘기며 급속도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날 광화문 광장엔 5천 명이 넘는 시민이 모였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재개발 불법 철거, 책임자를 구속하라. 박한태 목사 납치, 조사 제대로 하라. 현장에 있던 나는 저 멀리 휠체어를 탄 박 목사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피켓 하나가 들려 있었죠. 나는 살아있다. 그들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다가가 그의 손을 꽉 잡았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광화문 시민 시위 10,000명 돌파, 박 목사 생환 후 첫 대규모 촛불 집회, 윤채린 중환자실에서 기적처럼 의식 회복, 모든 걸 말하겠다, 입 열어. 그리고 정혜성 검찰 내부 직원과 모종의 거래 정황 드러나 제보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 착수. 국면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하나의 편지를 내게 건넸습니다. 윤채린이 깨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쓴 편지예요. 어머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편지를 펼치자 아직 떨리는 송을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 나쁜 사람이었어요.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손자를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적 있다는 걸 꼭 알아주세요. 편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우리 집 우편함에 익명의 USB를 넣고 갔습니다. 민호가 열어본 그 안엔 강치욱 의원과 정혜성의 은밀한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검찰 내부 고위 간부의 서명 문서, 스캔본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공개 재판을 요구하자. 모든 국민 앞에서, 모든 피해자 앞에서 이 진실을 드러내자.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재판장 중앙에는 공개 청문회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참석자 좌석은 국민참여단, 피해자 가족, 언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바로 나, 이정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시장에서 튀김 장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제 며느리 윤채리는 한때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순간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돌아선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호였습니다. 그는 단단한 눈빛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강치욱 의원이 정혜성과 통화하며 목사님 납치를 지시한 증거,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 무마를 약속한 녹취가 있습니다. USB가 법정 스크린에 연결되자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녹취 시작. 그 노인 말이야 그냥 조용히 없애버려. 강치욱 의원 음성. 그건 리스크가 큽니다. 정혜성, 리스크 감수 못하면 정치 못해. 우린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 강치욱, 녹취 종료. 재판장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강치욱 피고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 순간 피고석에서 강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음성 합성된 거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뒤편에서 갑자기 경찰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치욱 피고 살인교사 미수, 재개발 부정청탁, 국가기밀 유출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정의다, 사이다다. 저 사람들이 이겼어. 며칠 뒤 윤채리는 보호관찰 판정을 받았고 국가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 씨, 당신한텐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어머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서준이를 소중히 하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한 발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 마음 우린 알게 됐어요. 그걸로 됐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민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장통 한켠 작은 튀김 가게 앞에서 커피 한 잔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뉴스 소리, 이번 사건으로 국민청원이 30만을 돌파했으며 불법 재개발 전수조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윤채린 씨는 증언 보호자 자격으로 해외 재정착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박한태 목사는 피해자 연대센터를 설립, 1년에 수십 건의 불법 재개발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나는 조용히 종이컵을 한 손에 들고 지나가는 서준이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아, 네, 할머니, 넌 절대로 네가 옳다고 느끼는 걸 무시하지 마. 왜요? 나는 말했습니다. 정의는 꼭 법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박한태 목사님과 함께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순 자매님, 이번에 많은 걸 잃으셨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제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기도문을 꺼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